세계는 지금 자국민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식량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전 세계 75만 명이 기아, 사망,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식량 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상기후와 코로나19 확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급변한 세계 정세가 전 세계인의 식탁 위기로 이어진 것.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국제 곡물 시장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 기후 변화는 여전하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런 세계 식량 위기 속에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함께 만납니다. 최근에 식량 안보라는 말 많이 듣게 되죠. 이 3년 동안의 팬데믹,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식량 공급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도 낮고 식량 안보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거죠. 고질적인 농촌 고령화, 농촌 인구 감소, 게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식량 안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주부들께서 시장 가기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가격 동향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 지금 전반적으로 추석은 사실은 농산물의 그 측면에서는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석 때까지는 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랐고요. 예. 추석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 다소 그 가격이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불안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뭐 비축 물량을 방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농산물을 수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리고 좀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추 한 통이 10,000원씩 했다고 그래서 10,000원 주고 김치 담궈본 적 처음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김장철 뭐 큰일 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장은 이제 보통 저희 가정에서는 한 11월 달에서 12월 초 요 사이에 이제 많이 담그시거든요. 근데 지금 출하되고 있는 배추들은 보통 이제 여름 배추라고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 그런 여름 배추입니다. 그래서 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여름 초기에 좀 폭염도 있고 그래서 일찍 더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여름 배추가 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서 보통 김장을 하는 배추는 가을 배추라고 그래서 아직 좀 본격적으로 출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자랐나요? 예. 재배 면적도 지난해에 비하면 한 2% 정도 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작황도 좀 괜찮고 그래서 아마 그 김장을 하실 때는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김장을 할 때는 무, 배추 외에도 뭐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10월 말에 그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김장을 담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삼겹살집 가면 그 뭐 상추나 이런 거 추가 못 합니다. 대신에 삼겹살을 더 드릴게요. 뭐 이런다지 않습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채소 가격 안정제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제도죠?
채소 가격 안정제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고요. 이미 하고 다만 있군요. 이제 그걸 점점 확대를 예.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산물이 특히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기상 여건에 좀 민감할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농산물의 특성상 또 약간 부족하거나 약간 남거나 그러면 또 가격이 또 급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런 공급이나 가격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채소 가격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이제 보장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보통은 이제 가격을 정해서 그 뭐 풍흉에 관계없이 이 가격을 당신에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죠.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농사를 하겠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하고 예.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의 차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한 5년 동안의 도매 가격 그 정도를 기준 가격으로 기준선으로 해서 해놓고. 예, 그거의 뭐 한 80% 정도까지를 보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농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가격 보장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그 작목을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대상 품목이 따로 있나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감자, 대파 이런 품목들이 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생산량의 대략 한 20%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품목도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중도 한 27년까지는 한 35%까지 늘리면 그래도 조금은 더 공급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쌀값에 대해서는 이미 좀 그런 정책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죠, 어찌 보면. 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뭐 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그 재정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뭐 곡물자급률은 낮지만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의 주곡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곡인 쌀이 부족한 상황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되게 다양한 제도와 재정적인 투자가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에 이 등락이 있단 말입니다. 뭐 조금 아까 맨 처음에 차관께서 쌀값은 좀 안정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디선가 보도를 보면 45년 만에 최대 폭락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쌀값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가 측면에서가 아니라 쌀값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작년 수확기 때 쌀값이 한 20kg에 한 5만 4천 원이었습니다. 작년? 산지 쌀값이요. 그랬던 게 지금은 그게 한 4만 1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폭락이네요. 대략 한 25%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물론 그 풍년이 들기는 했지만 쌀값이 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또 농가의 소득의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쌀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9월 25일 날 이제 당정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정부가 45만 톤 정도를 그 추가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저희가 공공비축이라고 해서 이제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용 쌀 그거를 뭐 매년 일정 수준을 매입을 하거든요. 올해는 그 양이 45만 톤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시장 안정을 위한 쌀값 안정을 위한 추가 매입을 한 45만 톤 정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90만 톤? 예,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만성적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른 재배 품목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 좀 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그처럼 뭐 장기적으로 점점 우리 국민들이 쌀을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다른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이 쌀 수급 안정, 즉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쌀 공급 과잉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재배 면적을 이제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근데 예. 현재 쌀 재배 면적이 그 소비량 감소 추세에 비해서 그렇게 안 줄어드는 이유는 쌀 같은 경우에 쌀 소득이 다른 작목에 비하면 조금 높고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또 정부가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일단 조금 다른 작목에 비하면 높고 안정적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쌀 농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기계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생산 기반도 잘 정비가 돼 있고 또 기계화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농이 좀 상대적으로 편리한 거죠. 사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쌀 농가들 입장에서는 다른 작목을 심는 것보다는 쌀을 계속 심으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손쉽게 농사 지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저희 뭐 그동안 뭐 그 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면 종종 이제 논타작물 재배 사업이라는 걸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전략 작목 직불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좀 그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략 작목 직불제가 어떤 거냐 하면 두 가지의 유형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겨울철에는 밀 또는 그 조사료를 심고 여름철에는 벼 대신에 콩 또는 밀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품목 간의 소득 차이, 그 다음에 이모작을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요런 차원에서 한 3,000평당 한 25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겨울철에 심는 거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여름철에 벼 대신에 콩과 가루쌀을 심으면 내내 소득차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헥타당 한 1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벼의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대신에 다른 작목, 특히 저희들이 자급률이 낮은 밀이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가루쌀 이런 것들의 그 재배를 늘릴 수가 있기 수입 때문에 대체 효과가 있죠. 그렇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전략 작목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 안보에 집중하면서 우리 농업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 농촌 소멸의 우려 속에서 낮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요 곡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 곡물과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불금 제도의 확장, 비료 사료와 같은 농자재 부담 경감 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 방안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밀가루가 어마어마하게 생산된다면서요. 그게 잘 이제 세계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뭐 그러면 거기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도 자기네 무슨 농산물 수출 금지하고 팜유. 뭐 모든 나라가 다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농산물가 폭등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그래도 정점은 지났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문제가 되고 공급망 불안이 발생을 했고 더 그 상황에서 수출국들의 뭐 가뭄이라든지 이런 기상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작황이 또 나빠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은 5월 달에 그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현재는 그 5월 달에 그 정점에 비하면 곡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5%에서 25% 정도 하락해 있는 내려갔어요.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긴 했었는데 예. 또 최근에 조금 상황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유럽이랑 중국 같은 데서 또 가뭄이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또 약간은 그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잖아요. 네, 네. 몇 %쯤 됩니까? 그 축산 농가들이 가축을 사육을 하기 위해서 쓰는 사료들도 이제 곡물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료, 배합 사료까지 포함한 개념을 이제 곡물 자급률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배합 사료는 빼고 사람이 먹는 그 식량 내지는 식품 원료만 포함한 개념을 식량 자급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합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저희가 한 20.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먹는 식량이나 식품의 원료인 그 식량 자급률은 한 45.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예. 사실은 곡물 사료를 가져와야 축산업이 되니까 예, 그렇죠. 축산 식품도 예. 우리의 어찌 보면 주 식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예. 곡물 자급률이 더 정확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그 용도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두 개 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런데요. 저희는 보고 있고요. 곡물 자급률 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밀, 그 다음에 옥수수 요런 두 가지 품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두 개 다 사실은 곡물 자급률은 뭐 1%도 채 안 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밀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뭐 식량용이나 아니면 식품 원료로 쓰는 게 한 210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 그 다음에 사료용으로 쓰는 게 한 110만 톤에서 120만 톤 사이 그 어마어마하네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간 한 330만 톤 정도를 쓴다고 보면 되는데 국내 생산은 뭐 2만 톤에서 3만 톤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급률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되게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주요국 중에서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때 왜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80년대, 90년대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밀 살리기를 일부 위해서 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내 밀과 수입 밀의 가격 차가 존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시장에서 밀가루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 밀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산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미미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까 왜 우리 가루쌀 얘기했는데 네네. 가루쌀이라는 걸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그게 뭡니까? 가루쌀은 이제 그 보통 저희가 쌀은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예. 이제 재배를 하는 건데 가루쌀은 말씀 그대로 가루를 내서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가공용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처럼 활용한다? 예. 그러니까 대신에 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예. 달라요? 기본적으로 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특성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하고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재배를 좀 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품종의 그 공급량, 그러니까 보급량이 좀 충분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한 2,000헥타 정도를 재배를 하려고 하고요. 예. 대신에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 한 27년까지는 한 42,000헥타 대략 급격히 늘어나는군요. 예. 급격히. 조금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좀 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 되면 42,000헥타에 한 20만 톤 그 정도까지 좀 재배를 늘리려고 합니다. 20만 톤이라 그래도 네. 연간 필요한 밀가루가 330만 톤이면 네네. 턱없이 부족한데요. 한 10% 저희가 한 7.9% 정도를 거기까지는 수입 대체를 한번 해보자.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노력들이 뭐 단기간에 1%였던 게 단기간에 뭐 70%, 80% 이렇게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얘기지만 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단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2027년까지는 그래도 한 7.9% 수준까지 그
우리 미래 자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가루쌀 가지고 예. 수입미를 대체해 보겠다. 예, 그거로군요. 가루쌀 가지고 수입미를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장 목직불제를 통해서 이모작도 좀 활성화하고 그러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밀 같은 경우 뭐 한 10% 미만 정도 네. 이제 작업하는 것이고 결국 90%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급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국내의 그 농업의 여건, 특히 뭐 경지 면적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자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그 식량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들여올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좀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한 그 양상을 보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한 유형은 해외에 나가서 주로 생산을 하는 유형. 생산 그러니까, 기지화한다. 예, 생산을 하는 유형이 있고 예. 또 다른 유형은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유통에 이제 그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통망을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식으로 생산과 유통 부분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한 60여 개의 기업이 진출을 했고요. 해외에서 그 생산하고 있는 면적은 한 29만 헥타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생산량은 한 215만 톤 정도. 제일 많은 나라가 예. 어디입니까? 주로 많이 지금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연해주 쪽에도 진출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도 이런데, 있군요. 예, 우크라이나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어찌됐든 한 215만 톤 정도를 생산을 했고 그중에 한 63만 톤 정도를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나머지는 해외에 수출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의 해외에서의 그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저희들로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국내에 비상 상황이 발생을 예. 한다. 그러면 그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부가 그 곡물들을 국내에 들여오도록 반입 명령을 하고 만약에 그 반입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을 한다면 그 손실을 모두 정부가 보존해 준다. 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국내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 가서 생산을 해버린다. 그거 어찌 보면 사실 우리 생산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예. 제일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내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근데 뭐 그게 한계가 있다면 예. 예,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노력 그 부분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농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농업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뭐 네. 경제적 수지 타산만 따지면 대한민국 농업은 없어지는 게 나아. 뭐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한편이 있었습니다만 예, 예. 지금 우리가 걱정하듯이 이건 완전히 국민 생명과 관련된 식량 안보의 문제고 예, 또 농촌이 있어야 환경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농업은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죠.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먼저 이제 그 전체적인 인구의 측면에서 보면 1970년도 정도만 돼도 우리 국민의 한 58% 정도가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숫자로는 뭐 한 1,800만 명 네. 정도가 농촌에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 21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970만 명, 전체 인구의 한 18% 정도가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농촌 인구 중에서도 이제 고령화의 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농촌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24%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그렇죠. 진입을 한 거죠. 또 농업 부분을 놓고 보면 그 전체 농가 중에서 경영주가 65세인 농가가 한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은 이제 숫자라는 측면에서 점점 많이 줄었고 예. 그다음에 또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심각하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네, 포부를 네. 가지고 귀농하는 네, 네, 것도 네. 있고 네, 네. 농업 기업을 창업하는 네, 것도 있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을 이제 앞으로 가속화 시켜야 할 텐데 네, 그러자면 네.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려면 주거 여건 좋아야죠. 아이들 키우려면 교육 예. 여건 좋아야죠. 네. 의료 환경 뒷받침돼야죠. 네. 또 문화적으로도 좀 있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예, 어떻게 예. 이건 뭐 농축산뿐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그 부족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점 지역별로 생활 SOC 복합센터라는 걸 이렇게 거점 지역에 좀 만들려고 합니다. 생활 SOC 복합센터. 아. 그래서 그 의료나 아니면 뭐 보건이나 돌봄이나 문화나 이런 그런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가 예. 이 그 SOC 복합센터에서 이제 원스톱 방식으로 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좀 서비스 체계를 예. 좀 단순화하되 좀 종합적으로 그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기준이라고 그래서 농촌 지역 어디에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 네. 이런 서비스 기준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기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저선이죠. 예, 사실 각 부처가 어느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요. 최저한의 서비스 기준은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농가 소득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국민 소득의 평균 값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농가의 그 평균 소득은 한 4,77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도시 근로자 가구와 비교를 해보면 한 65% 정도? 그 정도의 소득 수준입니다. 격차가 큰데요.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 40대, 50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의 한 90% 수준까지 거긴 비슷해지는데. 예, 육박하기도 했는데 이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이미 초고령화가 네. 진행된 그 농가 가구에서 네. 뭐 연간 4천만 원 소득이면 사실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예, 있습니다만 예. 전체로 평균을 내보면 여전히 그렇게 네.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우리 농업의 뭐 지속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농가 소득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거냐라는 예.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정책 그렇죠. 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결국은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그 문제가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돼야 농업소득이 또 안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농산물 가격 안정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농가의 소득이 불안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재해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 예. 그러니까 재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그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농가 소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해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재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점점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죠. 그다음에 재해 대책비도 현재는 뭐 사실은 손해의 한 뭐 63% 정도만 보존이 됩니까? 예, 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해 대책비도 점점 현실화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 부분에 이제 직불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현재 한 2조 4천억 원 수준인 걸 27년까지 한 5조 원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게 국정과제로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직불제를 확대를 해 나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농가들이 농업 생산을 하면서 좀 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관광이라든지 농업도 관광이 되죠. 예, 생태 관광 예, 붐도 있고 예, 농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공 직접 가공할 수도 예, 있고요. 뭐 배를 가지고 배즙을 만드시다든지 예.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은 융복합 산업화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왜 네. 미래형 농업 스마트팜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아예 그냥 원격으로 멀리서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 조작하면 네. 필요한 그 물도 주고 비료도 네네. 그냥 자동 살포되고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종의 공장처럼 생긴 네네네. 이런 걸 좀 많이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농업 생산 측면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래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스마트팜이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그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노동력은 한 뭐 15% 적게 들고 예,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은 한 30% 올라가고. 늘릴 수 있고 예. 그런 거로 이제 저희들이 분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업의 체질이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스마트팜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5년부터 어찌됐든 그 추진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대략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00 헥타 정도가 그 스마트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그거를 한 16,000 헥타 정도까지 좀 늘려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걱정은 이제 곧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더라. 네네네. 겨울철 되면 또 AI, 네네. 조류 인플루엔자 예, 예, 이런 거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구제역 이런 거 예,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분야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멧돼지에서 이제 그 돼지로 예. 전염이 되는 건데 멧돼지에서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경기도, 강원도, 충북, 경북까지 지금 확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북 북부 지역까지는 확산이 돼 있지만 이제 전남이나 전북, 호남 지역 쪽으로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전남, 전북 지역으로 발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영동, 무주, 김천, 옥천 이렇게 4개의 시군에서 좀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막이래요. 그렇죠. 전남이나 전북으로 가기 위한 길목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멧돼지는 그래서 아무튼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요. 이제 사육돼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방역 효과는 방역 시설을 잘 갖추고 농가들이 방역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방역 시설은 좀 갖추시도록 그렇게 좀 의무화를 하고 있고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방역 노력은 좀 철저히 하시도록 계속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농가들의 협조 요청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AI 같은 경우에 조류 인플루엔자. 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새들이 이건 뭐 해외에서 날라오는 거라. 철새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철새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철새 도래지라고 하는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철새 도래지에
그 출입하는 것도 좀 제한을 하고 철새 도래지의 소독이나 검사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 농장 내로 유입되는 걸 또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이런 부분들을 출입을 제한을 하고 또 출입을 하는 경우에 철저히 소독을 하고 소독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면 만약에 한 농장에서 발생을 한 게 다른 농장으로 또 전파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차단해야죠.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대비책을 예.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농업 정책에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 카메라를 쳐다보시고 마지막 40초가량 마지막 말씀 기회를 드리죠. 과거 우리 농업은 사실은 천하의 근본인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국민 경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우리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우리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이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농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민들에게 훌륭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농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농업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속하신 거 꼭 다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V 국정초대석 오늘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